한국은 원조를 받는 나라 즉 수원국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인 공여국으로 전환한 최초 유일 국가로 유명합니다. 공여 방법에서도 단순히 경제적인 단면을 지원해주는 형태를 벗어나 나중에까지 잘 살 수 있도록 기반을 닦아주는 원조를 해줘 국제사회의 신망이 두터운 편입니다. 그런데 무기체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는데요. 6.25 전쟁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는 제대로 된 전차 한 대가 없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해외 원조에 의존하는 처지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장갑차는 물론이고 헬기와 전투기까지 자체 생산해 수출하는 방산 강국이 되었죠. 수출뿐 아니라 퇴역한 무기들을 무기가 부족한 국가들의 공여에 돕는 원조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한국의 행보에 최근 K방산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한국 방산은 단순히 무기를 팔고 끝내는 것에 지나지 않고 있는데요. 광활한 사막 한가운데 몇 채의 건물과 관제탑이 우뚝 솟아 있습니다. 이곳은 이라크의 알수하이라 기지 공군 대학교입니다. 이라크 공군 에이스 파일럿을 육성하는 곳이죠. 이라크는 이 공군 대학교의 건설을 한국 정부와 카이에 맡겨 완공했습니다. 개교 기념식에는 이라크군 총사령관인 무하마드 시아 알수다니까지 참석했었습니다. 카이가 제공하는 최첨단 시뮬레이션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어 최신식의 훈련이 가능한 곳으로 공군 사관학교와 파일럿학교, 공군 기지가 모두 합쳐진 시스템으로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이 시설은 IS와의 격전으로 인해 미사일 공격을 받고 파괴되었던 곳이지만 한국의 도움으로 재건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한국과 이라크의 협력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라크가 한국 방산의 가치를 알아보고 신뢰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라크가 한국을 신뢰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죠. 의리를 지키는 한국인들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뇌리에 한국에 대한 인식이 강하게 박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속사정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데요. 당시 이라크는 인도네시아에 이어 FA-50을 구매한 두 번째 나라였습니다. 한국은 이제 막 동남아를 중심으로 방산 수출의 기지개를 펴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뜬금없이 이라크가 한국 방산에 관심을 갖고 접근해왔습니다. 중동은 늘 국제 정세에 민감한 지역이기에 조심스러운 분위기였는데요. 하지만 한국으로서는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거대 시장 중 하나인 중동으로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 역할을 해줄 것으로 전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FA-50 수출을 먼저 요청한 것은 이라크였죠. 체코제 L-159 훈련기와 한국의 T-50을 두고 마지막까지 경합을 벌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에는 여러 조건에 더 부합하는 한국 쪽으로 선택을 하기에 이르렀었습니다. 이라크 공군의 주력 전투기는 F-16IQ였지만 산재하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일반적으로 F-16이라고 하면 성능이 증명된 전투기였지만 비싼 가격에 구시대적인 성능이 두드러졌습니다. 사실상 미국의 바가지에 당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이라크는 전쟁을 딛고 일어난 지 얼마 안 된 시점이었고 늘 전쟁에 대한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구시대적인 전투기라도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운용을 위한 훈련기도 필요했습니다. T-50은 F-16 훈련에 그야말로 최적화된 것으로 유명했기에 목적에 완벽히 부합하는 훈련기였습니다. T-50 조종에 익숙한 파일럿은 몇 시간의 지도만으로도 F-16을 능숙하게 다룰 수 있게 될 수 있다고 하죠. 뿐만 아니라 T-50 기반으로 만든 경공격기 FA-50은 몇 가지 성능만 보충하면 F-16 성능의 80% 수준까지를 뽑아낼 수 있었으니 최적의 훈련기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F-16IQ의 성능에 만족할 수 없었던 이라크에게는 최상의 선택이었고 이에 한국에 먼저 제안하게 되었던 것인데요. F-16을 바가지 씌웠을 뿐 아니라 오히려 갑의 위치에서 팔던 미국의 태도와 한국의 태도는 너무나 비교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한국의 모습에 이라크는 큰 감명을 받았고 원래는 훈련기를 사려는 계획을 바꿔서 경전투기 사양으로 구매를 결정하게 되었다고 하죠. 이름은 그대로 훈련기 명칭인 T-50IQ로 해두고 실제 사양은 경전투기 수준으로 맞춰서 받기로 했던 것입니다. 이라크는 이를 실제로 유사시에는 경전투기로 전환해 사용할 생각으로 독립적인 비행 중대를 따로 창설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이라크가 T-50IQ를 수령을 하고 난 뒤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이라크 공군의 유지보수 능력이 생각보다 뒷받침되어 주질 못했던 것이었는데요. 그런데 이는 어느 정도 예상이 되었던 부분이죠. 이미 주력 전투기인 F-16IQ부터가 유지보수 단계에서 많은 어려움의 가동률이 바닥이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유가 폭락으로 인한 이라크의 재정 문제와 이라크군 자체적인 부패 문제 등 많은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록히드 마틴 기술자들을 죄다 본국으로 불러들이기까지 하자 실질 운용 능력은 20% 미만으로까지 떨어져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상 출격시킬 수 있는 기체가 10대도 안 됐습니다. 당시 이라크군 창군 100주년 기념식에서는 F-16IQ 23기가 축하 비행을 선보였는데 이 중 절반 이상은 다른 기체에서 부품을 빼와서 그냥 말 그대로 날 수만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라크는 여기서 상황이 더 악화되면 한국으로부터 도입한 T-50IQ를 경전투기로 임무 전환해서 이를 대체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라크가 훈련기 용도로 사용한 것만으로도 T-50IQ의 유지보수 수요를 감당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IS와 교전 상황에서 T-50IQ가 배치되어 있던 기지가 공격받아 파괴되기까지 했습니다. 훈련기 본래 용도로 파일럿 교육을 진행할 상황조차 되지 못했던 것이죠. 마지막 희망이었던 T-50IQ마저 사막 한복판에 방치될 수밖에 없는 최악의 상황이 오고 말았는데요. 이렇게 얼마 못 가 한국에서 사온 전투기마저도 수리하지 않으면 날릴 수 없는 상태에 이르자 이라크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라크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판매국인 한국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뜻밖의 반응에 이라크는 크게 놀랐다고 전해졌습니다. 한국은 망설임 없이 기술자들을 내전 중인 이라크로 극비 파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라크는 안팎으로 상황이 좋지 않았기에 크게 기대하지 않았지만 한국의 빠른 조치에 감동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고는 사막 한복판에 방치된 T-50IQ를 창고에서 꺼내 완전 분해한 뒤 정비해줬고 파일럿들에 대한 교육까지 일사천리로 진행해 주었었습니다. 한국의 빠른 대처에 감동받은 이라크는 아예 그 자리에서 곧바로 IS 공격으로 파괴된 그 공군 기지를 재건해달라는 부탁을 한국에 하게 됐던 것이죠. 그리고 최근 그 공군 기지가 완성되었던 것입니다. 한국이 만든 기지는 이전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단번에 이라크가 한국의 일을 믿고 맡겼던 이유가 확인되었습니다. 한국이 재건한 이 공군 기지는 시뮬레이터를 비롯한 훈련생 교육시설을 잘 갖추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이라크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하고 T-50IQ는 물론이고 F-16에도 적용할 수 있는 최첨단 시뮬레이터를 적용한 교육 시스템을 제공했습니다. 또한 한국 공군에서 찾아볼 수 있는 시설들과 다를 바 없는 고급 장비들을 채워줬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는데요. 한국은 이라크가 처한 상황과 환경을 적극 반영한 설계를 채택해 재건했습니다. 이라크는 IS뿐 아니라 국제 정세 속 늘 주변을 경계해야 하는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지간한 미사일 공격들을 버텨낼 수 있는 기지가 필요했습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것과 같이 이 기지는 사막 한복판에 그냥 낮은 건물 몇 개가 모여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내부에는 최첨단 훈련 시스템 주요 시설들은 지하화해서 미사일 공격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설계했습니다. 또한 배치된 항공기들의 경납고 역할을 하는 이글루는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공격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가 느껴질 정도로 확실하게 지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글루 역시 겉으로 드러난 부분은 일부에 불과하고 기지 건물들과 마찬가지로 주요 시설을 지하화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새롭게 만들어진 알수아이라 기지는 겉으로 보면 황량해도 전과는 달리 IS의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훨씬 안전해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한국의 행보는 이라크뿐만이 아니라 주변의 다른 중동 국가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이는 수치로도 확인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한국의 중동 무기 수출은 중동 무기 시장의 큰손인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아라비아의 무기 수출 다변화에 10년 새 10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한국 무기는 가격 경쟁력이 뛰어나고 납품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에 중동 수출은 갈수록 확대될 전망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이를 반영하듯 최근 그동안 별 소식이 없었던 카타르에서도 돌연 방산 협력을 위해 한국을 찾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사실 카타르는 전차 도입을 검토할 때에도 K2를 놔두고 종교적인 이유로 굳이 튀르키예의 알타이를 검토할 정도로 한국 무기에는 거의 관심이 없는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방한까지 하면서 방산 협력을 먼저 구하고 있었습니다. 카타르는 한국군의 군사 대비 태세와 훈련 체계 및 무기 체계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일각에서는 카타르가 갑작스럽게 한국 방산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자세로 나오는 이유가 한국과 이라크의 원만한 관계 덕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이라크와 카타르는 서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외교적인 입장에서 여러 차례 주변에 적이 많은 카타르를 지지해준 것이 이라크였습니다. 그래서 양국의 관계는 더욱 각별하게 이어져 오고 있었고 한국의 신뢰를 보이는 이라크를 따라 카타르 역시 신뢰를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아랍에미리트가 약 4조 원 규모의 천궁투를 수입하고 약 2조 원대 규모로 천모도 수입했었죠. 그러자 기존 관례에 비춰 아랍에미리트의 형제국인 사우디아라비아도 한국 무기 수입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중동 국가들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과거 이라크를 상대로 지켰던 한국의 의리는 중동 국가들의 긍정적인 나비 효과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중동에 불어온 한국 방산의 바람이 더욱 거세게 중동을 휩쓸기 바라겠습니다. 장기전으로 치닫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은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달 푸틴 대통령이 24년 만에 북한을 방문하면서 러시아가 장기전에 따른 어려움에 봉착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양국이 무기 거래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죠. 사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북한제 무기가 다수 사용됐지만 양국이 이제껏 무기 거래 사실은 부인해 왔었는데요. 북한과 무기 거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위반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전장에서 사용한 북한 무기는 포탄 등 재래식 무기들이었습니다. 전쟁이 치열한 양상으로 전개되면서 우크라이나 동부전선에서는 하루에도 수천 발씩 포탄을 쏟아붓는 소모전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모두 심각한 포탄 부족에 직면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특히 어려움을 겪던 우크라이나는 포탄 부족 문제를 말끔하게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미국과 체코로부터 많은 양의 포탄을 공급받기 시작했다고 하죠. 그동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쏟아붓는 포의 비율은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가 1대7 수준으로 매우 버거운 싸움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한 발의 포를 쏠 때 러시아가 7발의 포를 쏘고 있었는데 한마디로 상대가 되지 않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버티고 버텼던 우크라이나는 포탄 지원에 갈구했습니다. 이번 지원이 시작되고 나서는 이 비율이 1대3까지 개선되었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러시아가 더 우세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것은 이건 단순 수량의 비교였기 때문인데요. 포탄 하나의 화력까지 계산하면 상황은 훨씬 더 좋아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양쪽 모두 비교적 구경이 낮은 박격포 위주의 수량으로 집계해서 1대7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크라이나 쪽이 대구경 고화력인 155mm를 훨씬 많이 사용하고 있어 1대3이 된 것이죠. 거기에 포병이 뿜어낼 수 있는 화력 전체로 따지면 우크라이나가 거의 대등해지거나 역전한 상황이 되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전에서 우크라이나의 상황이 개선될 수 있었던 것은 간접적으로 한국의 힘이 있었다고 하죠. 사실 이런 내용을 모르는 나라는 없을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명목상으로는 미국과 체코로부터 포탄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포탄을 제공할 수 있었던 뒷배경에는 한국이 있었다는 것인데요. 사실 이전부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모두가 포탄 부족을 해결할 무기 창고로 주목한 곳은 한반도였습니다. 냉전 종식 이후 주요국들이 수십 년간 포탄 생산량을 줄여왔습니다. 하지만 한반도는 달랐습니다. 과거 전쟁과 오랜 군사적 대치로 한반도엔 수백만 발의 포탄이 비축돼 있었던 것이죠. 여기에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체코 역시 유럽에 포탄을 한데 모아 대신 전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들한테 포탄이 원래 있었다면 진작에 포탄을 지원했을 것이지만 실상은 지금에 와서야 지원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어느 시점에 포탄 지원 여유가 생겼고 그걸 지금 전달하게 된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지난해 한국은 간접 지원 명목으로 미국에 포탄 50만 발을 대여해줬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의 포탄으로 미국의 포탄 창고를 채우고 그 대신 비축해왔던 미국의 포탄을 우크라이나에 전달할 수 있었던 것인데요. 그런데 이때 일부 한국 포탄이 유럽을 향했다는 극비 정보가 미국에서 폭로되기도 했었습니다. 미국은 이 포탄들이 한국산이 아니라 미국산 비축뿐이었다고 대응했었습니다. 올해 초 체코에서는 서방 18개국에서 모은 포탄 80만 발을 우크라이나에 넘길 준비가 되었다고 발표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유럽 많은 국가들이 내놓았다는 포탄을 다 합쳐도 현실적으로 그 정도의 포탄 수량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출처불명의 포탄 수십만 발이 그 수량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으로 추측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는 누가 봐도 미국이 실어보낸 한국산 포탄임이 분명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누구도 대놓고 그 사실을 지적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워싱턴 포스트가 눈치 없는 기사를 보도했는데요. 한국은 그때까지 단 한 번도 우크라이나에 공식적으로 탄약 지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매체는 한국이 지원한 포탄이 유럽 전체의 지원량보다 더 많다는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어느 정도 눈치는 채고 있던 사실이었지만 이로 인해 한국의 지원으로 우크라이나 포병을 유지시킬 수 있었다는 사실이 공공연하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포병 상황이 최근에 좋아졌다는 사실은 한 영상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포에 미친 한국의 지원을 받아서인지 우크라이나의 사정은 정말로 나아지긴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155mm 포탄을 전기톱에 물려놓고 냉각수 노즐로 포탄을 썰어내리는 모습입니다. 8분 정도 작업을 반복하면 포탄을 반으로 잘라낼 수 있었죠. 이를 활용해 드론에 탑재할 폭발물의 재료를 추출해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그동안 러시아에 밀려 포탄 한 발 한 발이 아쉬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폭약 재료인 유기용제를 얻겠다고 포탄을 톱으로 썰어서 내용물을 꺼내는 것으로 보니 어느 정도 여유가 생겼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우크라이나는 포병 전력이 러시아를 압도하기 시작했지만 긴장을 늦추지 않고 이 상황을 계속해서 이어가기 위해서는 지금의 포탄 공급 능력을 유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포탄 공급이 생각보다 큰 효과를 보자 뒤늦게 서방 국가들도 이에 발맞춰 움직임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포탄에 있어서는 역시 물량전이 핵심입니다. 일단 많은 수를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를 공감하지만 확보할 자금에 대해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독일은 자국 최대 방산기업 라인메탈에 무려 235만 발의 포탄을 주문했다는 사실이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무려 22조 원에 달했습니다. 이는 절대 쉽게 여길 수 있는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렇게까지 비싼 금액이 어떻게 나올까 의문을 품기도 했습니다. 그 원인은 또 다시 독일 방산의 모든 문제의 근원 군축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군축 정책의 가장 큰 타격을 받은 분야가 바로 탄약이었기 때문입니다. 독일의 경우 그동안 워낙 무기체계가 단단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무기체계의 경우 아무리 보유 수량을 줄이고 생산 라인을 축소해도 그들의 무기를 사가는 외국의 손님들이 있었습니다. 독일 무기에 그동안의 명성이 있었기에 독일이 생산량을 줄인다는 소식에도 그런 나라들은 바로 그 무기가 필요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하더라도 독일에게서 무기를 구매해 왔습니다. 하지만 규격이 통일되어버린 탄약은 이야기가 달랐습니다. 그렇기에 탄약을 굳이 독일에서 사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독일 내에서도 군축을 하고 있는 와중에 훈련도 크게 줄어서 탄약 소모량이 거의 없어지게 되었죠. 비축분 또한 넉넉했기에 탄약 생산은 거의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걸 지금에 와서 억지로 되살려내려고 하니 이건 사실상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었는데요. 하루아침에 오랫동안 멈춰있던 국가의 기간 산업의 방향을 정반대 일로 시작하기 위해서는 상상 이상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독일이 지금 직면해 있는 문제였습니다. 최근 한 외신은 점점 더 많은 독일 제조업체가 민간 분야에서 방위산업 분야로 전향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독일 국방 정책의 변화를 의미하고 있었습니다. 다임러 트럭이 군용차 생산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20만 명의 직원을 보유한 콘티넨탈은 전기차 완성차를 만들어 중국에 공급할 예정이었죠. 하지만 강제 해고까지 감행하면서 이를 접고 라인메탈에 협업하기로 했습니다. 독일 최대 항공기업체 루프트한자도 지난해 공식적으로 독일 공군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거대한 흐름의 변화는 독일 사회에 큰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체코를 통해 포탄 지원이 성사되자마자 독일은 이러한 지원 규모를 유지하려면 신속한 자금 수혈이 필수적이라고 이에 읍소하고 있었습니다. 포탄 생산을 담당하는 독일 방위산 업체의 한 임원은 155mm 포탄을 생산하려면 아무리 낮아도 5,000달러가 들고 많게는 그 2배인 1만 달러가 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더 많은 장비 수요와 에너지 비용으로 인해서 가격 상승은 불가피하다고 전했습니다. 쉽게 말해 포탄을 하나 생산하는데 한화 700만 원에서 1,400만 원 이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독일이 라인메탈에 주문한 포탄 가격도 이 사이에서 책정된 것이 확인되었죠. 주문 소식을 전한 매체는 이례적으로 포탄 개별 가격이 한 발당 6,400유로에 달한다는 사실도 함께 전했는데요. 한 발당 거의 1,000만 원에 가까운 금액이었습니다. 이런 가격대가 형성되다 보니 엄청난 출혈을 감당하면서 다시 일궈낸 독일 방산의 경쟁력이 있는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위기감을 심어준 한국의 포탄 가격과 비교해보면 뭔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한국이 K9으로 운용하는 155mm 포탄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사실 보통의 군대라면 그 종류나 가격은 접근하기 어려운 편이지만 한국은 다소 쉽게 그 정보가 알려져 있었습니다. 우선 가장 기본적인 사거리 18km짜리 고폭탄 M107, 소위 알탄의 경우 한 발당 32만 원이라는 상상 이상으로 저렴한 가격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K9의 표준적인 성능으로 취급되는 사정거리 40km짜리 K307 항력감소 고폭탄은 110만 원 선이었습니다. 베이스 블리드 기술이 적용된 데다 상당한 정확도를 자랑한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성능에 비해 상당히 저렴하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사정거리가 조금 줄어드는 대신 성형작 약탄이 들어있어 전차를 잡을 수 있는 이중 목적고 폭탄 K310 DPRCMBB는 최대 사정거리 36km 안에서 목표까지의 거리를 조절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거리에 따라서 200만 원에서 400만 원 사이의 가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집속탄처럼 탄두를 흩뿌리는 다탄 두탄의 경우는 500만 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아예 로켓 추진 장치를 붙여서 사정거리를 54km로 극단적으로 높인 K315HERAP탄의 경우에는 조금 비싸져서 800만 원 정도입니다. 대표적인 포탄들의 가격대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데 앞서 살펴본 독일 포탄의 가격과 비교해보면 엄청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러시아가 북한과 손을 잡으며 한국의 뒤통수를 때린 후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직접적으로 무기를 지원하겠다며 강수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독일은 곤란한 상황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이 우크라이나를 직접 지원하면서 포탄 카드를 꺼내들게 되면 독일이 포탄을 판매하려고 등골 휘어가면서 쏟아부은 22조는 곧바로 휴지 조각이 될 것이라는 게 눈에 훤히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한국은 이미 수백만 발의 포탄이 비축되어 있어 독일처럼 생산력에 문제가 생길 일은 없습니다. 독일은 물량과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는 한국의 포탄 지원을 푸틴만큼이나 두려워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다시금 방산 분야에서 한국의 높아진 위상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 방산이 계속해서 좋은 영향력 이어가길 바라는 바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